강남 한복판 유리로 둘러싸인 38층짜리 빌딩 꼭대기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다운그룹 회장 강도연. 맨손으로 1조 8천억의 제국을 세운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닷새 전 일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겨우 눈만 뜨고 있던 양어머니 강명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강인하기로 유명했던 그분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꺼낸 말은 제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연아, 이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16살 때부터 저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발견한 곳은 홍성 중앙시장 뒷골목이었어. 커다란 쓰레기 더미 옆에 네가 맨발로 서서 울고 있었거든. 3살이었어. 신발도 없이. 제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너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데려왔지. 어머니의 손가락에서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던 순간까지 저는 그 얼굴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가 평평한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고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는 동안에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빈소를 지키고 관이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것, 상실이 아닌 것, 오래전에 봉인해 두었던 어떤 감정이 어머니의 유언을 먹고 빠르게 뿌리를 뻗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팀장, 내 친어머니를 찾아. 그로부터 사흘. 박 팀장이 가져온 결과는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순이, 61세. 홍성 중앙시장 새벽 칼국수 운영. 저는 사진 속 여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마른 체구의 여인.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고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자식을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더니 결국 하늘이 벌을 내렸구나.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품고 간 감정은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절뚝이는 다리에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32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강남 빌딩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차가 향한 곳은 백화점도 공항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중고 의류 매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천천히 제 모습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맞춤 정장 대신 빛바랜 점퍼, 구두 대신 찢어진 운동화. 단정하게 넘기던 머리카락은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은 턱 위로 사흘치 수염이 거칠게 올라와 있었고 손등에는 일부러 시멘트 가루를 비벼 넣었습니다. 공사판 일용직 노동자. 어디서 자는지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사람. 세상 어디에나 있지만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 그게 제가 원한 모습이었습니다. 충남 홍성까지는 차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에게 운전을 맡기고 시장 입구 블록전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연락하기 전까진 절대 오지 마. 박 팀장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저는 낡은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중앙시장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생선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으로 상인들의 목소리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1조 8천억 자산가가 이 골목을 걷고 있다는 걸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끝에서 저는 멈춰섰습니다. 새벽 칼국수. 가게 앞에는 플라스틱 의자 2개와 접이식 탁자가 놓여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주방의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느리게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있는 여자가 3살짜리 아들을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고 간 사람이라고. 양어머니의 유언이 귀 안에서 되풀이되었고 저는 그 말을 붙들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낡은 점퍼깃을 세우고 천천히 새벽 칼국수의 유리문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안쪽으로 밀렸습니다. 가게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4개의 탁자가 겨우 들어찬 공간에 벽면을 따라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형광등 하나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불안정하게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안쪽 구석자리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닐 커튼 너머에서 칼국수 면을 삶는 물이 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커튼을 젖히고 나오는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윤순이. 사진으로만 보던 그 여자가 지금 제 눈앞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의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고 앞치마에는 밀가루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멈춘 건 그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다리였습니다. 절뚝이며 걸어오는 모습이 참으로 애잔했습니다. 저 다리로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국수를 삶고 홀에 나와 그릇을 나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보지 않아도 짐작이 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하늘이 벌을 내렸구나. 자식을 길바닥에 버리고 간 인간에게 딱 맞는 벌이야. 저 다리를 끌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거지.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심장이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에 기대어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칼국수 하나 줘. 반말이었습니다. 강도연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투박하고 거친 말투.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까지 참는지 아니면 본색을 드러내는지 그걸 보고 싶었으니까요. 경멸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거나 나가라고 손짓하거나 어떤 반응이든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여자를 미워할 근거가 하나라도 더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순이는 제가 그려놓은 어떤 시나리오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게 건넨 첫마디,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찰나 숨을 멈췄습니다. 순이의 시선이 향한 곳은 제 눈이 아니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점퍼 어깨, 갈라진 운동화 끝에서 드러난 양말, 오랫동안 빗질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머리카락. 그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피는 순이의 눈에 떠오른 건 경멸도, 의심도, 귀찮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쓰러움이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 멀어지고 비닐 커튼 너머에서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윽고 순이가 다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스테인리스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이가 제 앞에 그 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날이 많이 차죠. 따뜻한 물부터 마셔요. 칼국수 금방 삶아줄게. 많이 말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찰나 숨을 멈췄습니다. 욕을 하거나 쫓아내거나 최소한 경계하는 눈빛이라도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랬다면 편했을 겁니다. 역시 이런 인간이었어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처음 보는 막노동꾼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고 칼국수를 많이 말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연기겠지 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왔으니 돈벌이를 위해 친절한 척하는 거야. 저는 일부러 물컵을 거칠게 들이켰습니다. 물이 턱 밑으로 줄줄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인내심에 금이 가는 순간을 기다리듯 일부러 더 지저분하게, 더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몇 분 뒤 순이가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나온 것은 보통 칼국수가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뚝배기에 면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위에는 애호박볶음과 김가루가 올려져 있었고 국물 위로 참기름이 동그란 눈을 뜨고 떠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일반 칼국수의 2배는 되어 보이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렇게 퍼주는 척하면서 동정심이라도 사겠다는 건가? 저는 일부러 허겁지겁 면을 입에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뭐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골도 황태도 아닌 그냥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평범한 국물이었고 면도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흔한 생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어딘가가 물컹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겁고 깊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그리운 맛. 마치 아주 오래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꿈에서 맡았던 냄새 같기도 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국물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의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듯 뛰었습니다. 감상에 빠지면 안 돼. 이건 그냥 칼국수야. 그리고 저 여자는 나를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고 간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면서도 저는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비워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순이가 조용히 다가와 빈 그릇을 걷어가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잘 먹네, 참. 그 세 글자에 담긴 안도 같은 것이 제 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마치 오래 굶은 자식이 밥을 먹는 걸 지켜보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려서 저는 견딜 수 없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에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빈 탁자를 행주로 닦고 바닥을 쓸고 주방 불을 끄는 동안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걸레를 짜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문 닫아야 하는데 갈 데 있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어. 갈 데 없으니까 며칠만 재워줘. 대뜸 나온 말치고는 너무 뻔뻔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쯤이면 거절하겠지. 아니 거절하는 게 정상이지 하는 계산이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점퍼, 며칠은 씻지 않은 것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뻔뻔한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 순이의 시선이 그 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한 일은 제 예상을 또 한 번 비켜갔습니다. 뒤에 작은 방이 하나 있긴 한데 많이 좁아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예상한 건 안 돼요. 혹은 나가주세요였습니다. 이 사람은 방이 좁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 나무 문 하나가 있었고 순이가 그 문을 열었을 때 드러난 건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칼국수면 상자와 멸치포대가 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계절이 지난 이불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 겨우 누울 만큼의 빈 바닥에 순이가 얇은 류를 깔았습니다. 이불이 좀 눅눅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걸로 쓰고 내일 햇볕에 말려놓을게요. 순이는 그렇게 말하며 낡은 베개까지 하나 꺼내 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돌아온 순이의 손에는 보리차 주전자와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에 목마를 수 있으니까 여기 놔둘게요. 화장실은 복도 끝이에요. 이름도 사정도 왜 갈 곳이 없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잘 곳과 물 한 주전자를 내어주고는 절뚝이는 발소리를 남기며 자기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멸치 냄새가 은근히 배어있는 그 방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여자의 본 모습을 파헤칠 거라는 다짐만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4시 저의 눈을 뜨게 만든 건 알람도 햇살도 아니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빗자루가 바닥을 쓸어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그 아래에서 순이가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게 앞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골목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른 가게들 앞까지 전부 쓸고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니 빗자루를 한번 그을 때마다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을 착한 척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소가 끝난 뒤 순이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날 장사하고 남은 식재료들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시든 깻잎 모양이 흐트러진 단무지, 크기가 작아서 팔지 못한 달걀 몇 알,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들을 하나하나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이 하나, 둘, 셋, 5개가 되었을 때 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도시락마다 뚜껑 위에 이름이 아닌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삼거리 할머니, 종점 할아버지, 다리 밑 어르신. 매직 글씨가 여러 번 더 써 번진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해온 일이 분명했습니다. 이 가게의 살림이 어떤지는 메뉴판에 적힌 칼국수 한 그릇 4,000원이라는 가격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이 여자의 추한 면을 찾으러 왔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추한 면은커녕 빈틈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장 입구 편의점에서 가장 싼 소주 2병을 사왔습니다. 물론 마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병을 하나 따서 점퍼에 살짝 뿌리고 나머지 한 병을 들고 새벽 칼국수 앞 플라스틱 의자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아, 시끄러워.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저는 소주병을 흔들며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갔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창문 너머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경찰 불러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쯤이면 됐겠지. 아무리 착한 척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가게 앞에서 술 주정하는 사람을 두고 보지는 못할 겁니다. 순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소주병을 꽉 쥔 채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뭐야? 나보고 나가라고? 나가라면 나가지. 어차피 갈 데도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순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도 경찰에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순이는 저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한쪽 무릎을 제대로 굽히지 못해서 몸이 위태롭게 기울어졌지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등에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토닥, 토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를 재우듯 느리고 일정한 박자로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연기를 잊었습니다. 소주병을 쥔 손에서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순이의 입에서 낮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가사도 제대로 없는 허밍에 가까운 그 멜로디가 시장 골목의 소음 위로 가느다랗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주 냄새가 묻은 점퍼 위로 멸치 국물 냄새가 밴 손바닥의 온기가 등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이윽고 순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마음을 다쳤을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 사람인데? 나를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고 간 사람인데? 저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한 건데? 증오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게 쌓아 올린 벽. 어딘가에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생기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느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시장 골목에 전혀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저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사가 한창이던 시간, 시장 골목 저편에서 평소와는 다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상인 하나가 소리치듯 속삭였습니다. 최병태가 온다. 그 이름 석자가 퍼지자 시장 골목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걸어오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도 체구가 단단했고 검은 가죽 재킷 소매로 금색 시계줄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뒤를 따르는 건 양복 차림의 남자 셋. 하나같이 입을 꾹 다문 채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이 사람들이 칼국수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병태는 새벽 칼국수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윤순이, 죽은 네 남편이 남긴 빚 언제까지 모른 척할 거야?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이 가게를 통째로 팔아도 모자라. 좋게 말할 때 가게 비우고 나가. 국자를 쥔 순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떨림을 숨기듯 국자를 앞치마에 닦으며 최병태 앞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 가게는 못 줘요. 절대로. 최병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못 줘? 뭘 믿고? 팔이 날리는 국수 가게에서 뭘 건지겠다고 버텨?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올 곳이 여기예요. 이 가게가 없어지면 그 애가 저를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여긴 절대 못 내줍니다. 가게 구석에 앉아있던 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이 여자가 지금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고 간 여자가 그 아들이 돌아올 곳이라며 허름한 칼국수집 하나를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뒤틀리는 감각이 올라왔지만 그것이 분노인지 혼란인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최병태는 선자의 말을 끝까지 듣더니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었습니다. 아들, 그 자식은 30년 전에 이미 죽었어. 네가 시장통에서 그 애를 놓치고 불이 났을 때 이미 끝난 일이라고. 30년이 넘도록 죽은 자식 기다리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세상이 너를 바보라고 부르는 거야. 순이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은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최병태가 혀를 찼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똑같은 소리야. 내가 다음에 올 때는 포크레인이 먼저 올 거야. 그때 가서 울지 마. 최병태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순이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문틀을 잡고 겨우 몸을 지탱하던 순이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방금 최병태가 뱉은 말이 쉴 새 없이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놓쳤다고 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놓쳤다고.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양어머니의 유언에는 없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에는 화재 같은 건 언급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어 순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팀장, 하나만 조사해. 32년 전 홍성중앙시장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봐. 당시 신문기사, 소방기록, 있는 것 전부 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귀에서는 순이가 최병태를 향해 내뱉던 그 떨리면서도 꺾이지 않던 목소리가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내 아들은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날 밤 늦게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저는 복도 쪽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고 방문 앞에서 누군가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순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그러나 분명히 제가 자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귀 뒤에 그 흉터 내 새끼 맞는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하러 왔으면 다 하고 가야지.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반전입니다. 순이는 첫날 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귀 뒤에 숨겨진 화상 흉터, 국물을 마시던 눈빛, 38해를 기다려온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복수를 하러 왔다면 다 풀고 가야 한다고. 응어리가 남은 채로는 진짜 아들과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그 마음으로 순이는 며칠을 모른 척 기다려왔던 겁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 무렵 박 팀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32년 전 홍성중앙시장 대형 화재 당시 지역 신문 기사와 소방서 기록, 그리고 경찰 조서 일부까지 확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중앙시장 북측 상가동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조 건물이 밀집한 구역이라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상가 22채가 전소, 사상자 6명이 발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피해 상인 목록에 윤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 피해자 기록이 아닙니다. 박 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3살 남아를 구출한 여성 한 명이 중상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철제 매대 기둥 아래에 깔린 채로요. 그 여성이 윤순이 씨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불길이 상가동 천장을 타고 번지면서 매대 위 철제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3살 남자아이가 있었고 윤순이 씨가 아이를 끌어안은 채 기둥을 등으로 받아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는 귀 뒤쪽에 경미한 화상만 입고 구조됐지만 윤순이 씨의 왼쪽 다리는 기둥에 깔려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 그게 저 여자의 다리였습니다. 제가 첫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절뚝이며 걸어오던 그 걸음. 제가 속으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비웃었던 그 다리가 사실은 3살짜리 아들을 살리려고 무너지는 기둥 아래 몸을 던진 대가였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박 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병태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고 그의 아들 최준혁까지 이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바로 다음 섹터의 이야기입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로 둘러싸인 38층짜리 빌딩 꼭대기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다운그룹 회장 강도연. 맨손으로 1조 8천억의 제국을 세운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닷새 전 일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겨우 눈만 뜨고 있던 양어머니 강명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강인하기로 유명했던 그분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꺼낸 말은 제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연아, 이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16살 때부터 저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발견한 곳은 홍성 중앙시장 뒷골목이었어. 커다란 쓰레기 더미 옆에 네가 맨발로 서서 울고 있었거든. 3살이었어. 신발도 없이. 제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너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데려왔지. 어머니의 손가락에서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던 순간까지 저는 그 얼굴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가 평평한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고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는 동안에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빈소를 지키고 관이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것, 상실이 아닌 것, 오래전에 봉인해 두었던 어떤 감정이 어머니의 유언을 먹고 빠르게 뿌리를 뻗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팀장, 내 친어머니를 찾아. 그로부터 사흘. 박 팀장이 가져온 결과는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순이, 61세. 홍성 중앙시장 새벽 칼국수 운영. 저는 사진 속 여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마른 체구의 여인.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고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자식을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더니 결국 하늘이 벌을 내렸구나.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품고 간 감정은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절뚝이는 다리에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32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강남 빌딩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차가 향한 곳은 백화점도 공항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중고 의류 매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천천히 제 모습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맞춤 정장 대신 빛바랜 점퍼, 구두 대신 찢어진 운동화. 단정하게 넘기던 머리카락은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은 턱 위로 사흘치 수염이 거칠게 올라와 있었고 손등에는 일부러 시멘트 가루를 비벼 넣었습니다. 공사판 일용직 노동자. 어디서 자는지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사람. 세상 어디에나 있지만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 그게 제가 원한 모습이었습니다. 충남 홍성까지는 차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에게 운전을 맡기고 시장 입구 블록전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연락하기 전까진 절대 오지 마. 박 팀장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저는 낡은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중앙시장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생선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으로 상인들의 목소리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1조 8천억 자산가가 이 골목을 걷고 있다는 걸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끝에서 저는 멈춰섰습니다. 새벽 칼국수. 가게 앞에는 플라스틱 의자 2개와 접이식 탁자가 놓여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주방의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느리게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있는 여자가 3살짜리 아들을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고 간 사람이라고. 양어머니의 유언이 귀 안에서 되풀이되었고 저는 그 말을 붙들 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낡은 점퍼깃을 세우고 천천히 새벽 칼국수의 유리문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안쪽으로 밀렸습니다. 가게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4개의 탁자가 겨우 들어찬 공간에 벽면을 따라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형광등 하나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불안정하게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안쪽 구석자리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닐 커튼 너머에서 칼국수 면을 삶는 물이 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커튼을 젖히고 나오는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윤순이. 사진으로만 보던 그 여자가 지금 제 눈앞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고 앞치마에는 밀가루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멈춘 건 그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다리였습니다. 절뚝이며 걸어오는 모습이 참으로 애잔했습니다. 저 다리로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국수를 삶고 홀에 나와 그릇을 나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보지 않아도 짐작이 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하늘이 벌을 내렸구나. 자식을 길바닥에 버리고 간 인간에게 딱 맞는 벌이야. 저 다리를 끌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거지.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심장이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에 기대어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칼국수 하나 줘. 반말이었습니다. 강도연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투박하고 거친 말투.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까지 참는지 아니면 본색을 드러내는지 그걸 보고 싶었으니까요. 경멸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거나 나가라고 손짓하거나 어떤 반응이든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여자를 미워할 근거가 하나라도 더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순이는 제가 그려놓은 어떤 시나리오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게 건넨 첫마디,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찰나 숨을 멈췄습니다. 순이의 시선이 향한 곳은 제 눈이 아니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점퍼 어깨, 갈라진 운동화 끝에서 드러난 양말,
오랫동안 빗질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머리카락. 그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피는 순이의 눈에 떠오른 건 경멸도, 의심도, 귀찮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쓰러움이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 멀어지고 비닐 커튼 너머에서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윽고 순이가 다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스테인리스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이가 제 앞에 그 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날이 많이 차죠. 따뜻한 물부터 마셔요. 칼국수 금방 삶아줄게. 많이 말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찰나 숨을 멈췄습니다. 욕을 하거나 쫓아내거나 최소한 경계하는 눈빛이라도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랬다면 편했을 겁니다. 역시 이런 인간이었어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처음 보는 막노동꾼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고 칼국수를 많이 말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연기겠지 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왔으니 돈벌이를 위해 친절한 척하는 거야. 저는 일부러 물컵을 거칠게 들이켰습니다. 물이 턱 밑으로 줄줄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인내심에 금이 가는 순간을 기다리듯 일부러 더 지저분하게, 더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몇 분 뒤 순이가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나온 것은 보통 칼국수가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뚝배기에 면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위에는 애호박볶음과 김가루가 올려져 있었고 국물 위로 참기름이 동그란 눈을 뜨고 떠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일반 칼국수의 2배는 되어 보이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렇게 퍼주는 척하면서 동정심이라도 사겠다는 건가? 저는 일부러 허겁지겁 면을 입에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뭐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골도 황태도 아닌 그냥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평범한 국물이었고 면도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흔한 생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어딘가가 물컹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겁고 깊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그리운 맛. 마치 아주 오래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꿈에서 맡았던 냄새 같기도 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국물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의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듯 뛰었습니다. 감상에 빠지면 안 돼. 이건 그냥 칼국수야. 그리고 저 여자는 나를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고 간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면서도 저는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비워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순이가 조용히 다가와 빈 그릇을 걷어가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잘 먹네, 참. 그 세 글자에 담긴 안도 같은 것이 제 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마치 오래 굶은 자식이 밥을 먹는 걸 지켜보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려서 저는 견딜 수 없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에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빈 탁자를 행주로 닦고 바닥을 쓸고 주방 불을 끄는 동안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걸레를 짜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문 닫아야 하는데 갈 데 있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어. 갈 데 없으니까 며칠만 재워줘. 대뜸 나온 말치고는 너무 뻔뻔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쯤이면 거절하겠지. 아니 거절하는 게 정상이지 하는 계산이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점퍼, 며칠은 씻지 않은 것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뻔뻔한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 순이의 시선이 그 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한 일은 제 예상을 또 한 번 비켜갔습니다. 뒤에 작은 방이 하나 있긴 한데 많이 좁아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예상한 건 안 돼요. 혹은 나가주세요였습니다. 이 사람은 방이 좁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 나무 문 하나가 있었고 순이가 그 문을 열었을 때 드러난 건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칼국수 면 상자와 멸치 포대가 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계절이 지난 이불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 겨우 누울 만큼의 빈 바닥에 순이가 얇은 요를 깔았습니다. 이불이 좀 눅눅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걸로 쓰고 내일 햇볕에 말려 놓을게요. 순이는 그렇게 말하며 낡은 베개까지 하나 꺼내 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돌아온 순이의 손에는 보리차 주전자와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에 목마를 수 있으니까 여기 놔둘게요. 화장실은 복도 끝이에요. 이름도 사정도 왜 갈 곳이 없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잘 곳과 물 한 주전자를 내어주고는 절뚝이는 발소리를 남기며 자기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멸치 냄새가 은근히 배어있는 그 방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여자의 본 모습을 파헤칠 거라는 다짐만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4시 저의 눈을 뜨게 만든 건 알람도 햇살도 아니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빗자루가 바닥을 쓸어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그 아래에서 순이가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게 앞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골목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른 가게들 앞까지 전부 쓸고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니 빗자루를 한번 그을 때마다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을 착한 척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소가 끝난 뒤 순이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날 장사하고 남은 식재료들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시든 깻잎 모양이 흐트러진 단무지, 크기가 작아서 팔지 못한 달걀 몇 알,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들을 하나하나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이 하나, 둘, 셋, 5개가 되었을 때 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도시락마다 뚜껑 위에 이름이 아닌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삼거리 할머니, 종점 할아버지, 다리 밑 어르신. 매직 글씨가 여러 번 더 써 번진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해온 일이 분명했습니다. 이 가게의 살림이 어떤지는 메뉴판에 적힌 칼국수 한 그릇 4,000원이라는 가격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이 여자의 추한 면을 찾으러 왔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추한 면은커녕 빈틈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장 입구 편의점에서 가장 싼 소주 2병을 사왔습니다. 물론 마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병을 하나 따서 점퍼에 살짝 뿌리고 나머지 한 병을 들고 새벽 칼국수 앞 플라스틱 의자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아, 시끄러워.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저는 소주병을 흔들며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갔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창문 너머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경찰 불러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쯤이면 됐겠지. 아무리 착한 척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가게 앞에서 술 주정하는 사람을 두고 보지는 못할 겁니다. 순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소주병을 꽉 쥔 채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뭐야? 나보고 나가라고? 나가라면 나가지. 어차피 갈 데도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순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도 경찰에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순이는 저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한쪽 무릎을 제대로 굽히지 못해서 몸이 위태롭게 기울어졌지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등에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토닥, 토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를 재우듯 느리고 일정한 박자로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연기를 잊었습니다. 소주병을 쥔 손에서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순이의 입에서 낮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가사도 제대로 없는 허밍에 가까운 그 멜로디가
시장 골목의 소음 위로 가느다랗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주 냄새가 묻은 점퍼 위로 멸치 국물 냄새가 밴 손바닥의 온기가 등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이윽고 순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마음을 다쳤을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 사람인데, 나를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고 간 사람인데, 저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한 건데? 증오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게 쌓아 올린 벽. 어딘가에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생기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느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시장 골목에 전혀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저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사가 한창이던 시간, 시장 골목 저편에서 평소와는 다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상인 하나가 소리치듯 속삭였습니다. 최병태가 온다. 그 이름 석자가 퍼지자 시장 골목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걸어오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도 체구가 단단했고 검은 가죽 재킷 소매로 금색 시계줄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뒤를 따르는 건 양복 차림의 남자 셋. 하나같이 입을 꾹 다문 채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이 사람들이 칼국수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병태는 새벽 칼국수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윤순이, 죽은 네 남편이 남긴 빚 언제까지 모른 척할 거야?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이 가게를 통째로 팔아도 모자라. 좋게 말할 때 가게 비우고 나가. 국자를 쥔 순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떨림을 숨기듯 국자를 앞치마에 닦으며 최병태 앞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 가게는 못 줘요. 절대로. 최병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못 줘? 뭘 믿고? 팔이 날리는 국수 가게에서 뭘 건지겠다고 버텨?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올 곳이 여기예요. 이 가게가 없어지면 그 애가 저를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여긴 절대 못 내줍니다. 가게 구석에 앉아있던 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이 여자가 지금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고 간 여자가 그 아들이 돌아올 곳이라며 허름한 칼국수집 하나를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뒤틀리는 감각이 올라왔지만 그것이 분노인지 혼란인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최병태는 선자의 말을 끝까지 듣더니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었습니다. 아들? 그 자식은 30년 전에 이미 죽었어. 네가 시장통에서 그 애를 놓치고 불이 났을 때 이미 끝난 일이라고. 30년이 넘도록 죽은 자식 기다리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세상이 너를 바보라고 부르는 거야. 순이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은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최병태가 혀를 찼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똑같은 소리야. 내가 다음에 올 때는 포크레인이 먼저 올 거야. 그때 가서 울지 마. 최병태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순이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문틀을 잡고 겨우 몸을 지탱하던 순이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방금 최병태가 뱉은 말이 쉴 새 없이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놓쳤다고 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놓쳤다고.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양어머니의 유언에는 없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에는 화재 같은 건 언급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어 순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팀장, 하나만 조사해. 32년 전 홍성 중앙시장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봐. 당시 신문기사, 소방기록, 있는 것 전부 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귀에서는 순이가 최병태를 향해 내뱉던 그 떨리면서도 꺾이지 않던 목소리가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내 아들은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날 밤 늦게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저는 복도 쪽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고 방문 앞에서 누군가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순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그러나 분명히 제가 자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귀 뒤에 그 흉터 내 새끼 맞는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하러 왔으면 다 하고 가야지.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반전입니다. 순이는 첫날 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귀 뒤에 숨겨진 화상 흉터, 국물을 마시던 눈빛, 38해를 기다려온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복수를 하러 왔다면 다 풀고 가야 한다고. 응어리가 남은 채로는 진짜 아들과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그 마음으로 순이는 며칠을 모른 척 기다려왔던 겁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 무렵 박 팀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32년 전 홍성 중앙시장 대형 화재 당시 지역 신문 기사와 소방서 기록, 그리고 경찰 조서 일부까지 확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중앙시장 북측 상가동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조 건물이 밀집한 구역이라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상가 22채가 전소, 사상자 6명이 발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피해 상인 목록에 윤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 피해자 기록이 아닙니다. 박 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3살 남아를 구출한 여성 한 명이 중상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철제 매대 기둥 아래에 깔린 채로요. 그 여성이 윤순이 씨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불길이 상가동 천장을 타고 번지면서 매대 위 철제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3살 남자아이가 있었고 윤순이 씨가 아이를 끌어안은 채 기둥을 등으로 받아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는 귀 뒤쪽에 경미한 화상만 입고 구조됐지만 윤순이 씨의 왼쪽 다리는 기둥에 깔려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 그게 저 여자의 다리였습니다. 제가 첫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절뚝이며 걸어오던 그 걸음. 제가 속으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비웃었던 그 다리가 사실은 3살짜리 아들을 살리려고 무너지는 기둥 아래 몸을 던진 대가였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박 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병태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고 그의 아들 최준혁까지 이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바로 다음 섹터의 이야기입니다.